오늘도 반갑습니다. 맛있는 글씨 글맛입니다. 2026년도 벌써 절반을 향해 갑니다. 시간 참 빠릅니다. 그래서 쏜살같이 빠르다고 하죠. 쏜살은 쏜 화살, 즉 날아가는 화살처럼 빨라서 쏜살 같다고 하는 겁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화살입니다. 화살 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화살은 원래 활살에서 리을이 탈락한 거예요. 우산살, 부채살에 쓰이는 얇고 긴 걸 살이라고 하는데 활에 거는 살이라서 활살에서 화살이 된 겁니다. 화살을 뜻하는 글자는 화살시죠. 화살시는 화살을 본떠 만든 상형자입니다. 원래는 이랬던 화살 그림이 지금 글자가 되어 이런 모양이 된 거예요. 즉 이 글자가 들어가서 만들어진 한자는 화살이나 뾰족하고 긴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화살은 주로 쏘는 용도로 쓰였지만 길이를 재는 자 같은 쓰임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길이를 표기할 때 아직도 화살표를 쓰고 있으니까 분명히 그렇긴 합니다. 오늘은 화살시가 가진 뜻을 통해 화살시가 들어간 글자들 10개를 알아볼 텐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길고 뾰족한 화살 그리고 길이를 재는 화살 두 가지 뜻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의 글자 여행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입니다. 이건 화살시에 콩두가 합쳐진 글자죠. 여기서 콩두는 콩이 아니고 제사상에 올리는 그릇을 본뜬 글자라고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콩두 영상 따로 링크 달아드릴 테니 시간 내서 복습하시고요. 아울러 여기서 화살은 길이를 재는 도구를 뜻합니다. 화살만한 길이, 그릇의 높이가 화살만한 거예요. 약 30cm 정도의 높이인데 제사용기 치고는 작은 그릇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짧을 단이라고 부릅니다. 주식 거래에서 데이 트레이딩 정도를 뜻하는 말로 단타라고 하죠. 여기에 짧을 단이 쓰입니다. 그리고 리듬을 뜻하는 장단에도 씁니다. 그래서 어떤 의견에 대해 동의하거나 동조하는 걸 장단을 맞춘다고 하죠. 말이 나왔으니 점을 붙여서 장점이라고 하면 다른 것보다 길어서 좋은 점이 되고 단점이라고 하면 다른 것보다 짧아서 나쁜 점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글자 보겠습니다. 이번엔 화살시 옆에 클 거가 붙었습니다. 클 거는 원래 큰 자를 사람이 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클 거 영상도 위에 링크 달아드릴게요. 클 거는 90도로 굽은 자, 곡자를 의미했는데 네모난 틀, 큰 틀을 뜻합니다. 여기에 붙은 화살도 길이를 재는 의미로 쓰였어요. 큰 틀은 우리가 살아가는 틀, 범위를 뜻해서 여기에 자를 뜻하는 화살이 붙어서 그 범위를 벗어났나, 벗어나지 않았나 재는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걸 우린 법구라고 부릅니다. 공자가 이른이 되어 자신을 일러 종심소요 불유구라고 말했죠. 마음의 소리대로 하고 싶은 걸 하고 살았으나 불유구, 법을 뛰어넘지는 않았다. 즉 도가 지나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공자는 72의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여든, 아흔을 뜻하는 말은 전하지 못했어요. 참고로 여든은 아흔을 바라본다고 해서 망구, 아흔은 100살을 바라본다고 해서 망백이라고도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글자 보겠습니다. 지금 쓰는 글자는 다소 복잡합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파헤쳐 보면 어려울 것도 없어요. 우선 화살시가 앞에 나왔고 이 옆에는 위원회, 위탁 등에 쓰는 맞길 위가 붙었습니다. 맞길 위를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맞길 위는 벼화 밑에 여자, 여가 붙은 구조인데요. 갑골문에서는 이렇게 시들어 완전히 고개 숙인 벼 옆에 여인이 무릎을 꿇은 모양이었어요. 시든 벼 옆에서 슬퍼 고개를 숙인 뜻이었습니다. 후대의 여성이 식량을 지키고 관리하는 위탁의 의미로 파생된 건데 원래 뜻은 시들어 고개를 숙인 겁니다. 여기에 화살시가 붙었습니다. 이 화살도 길이를 재는 뜻입니다. 고개를 숙이고 움츠린 모습의 길이는 어떨까요? 네, 짧고 작겠죠. 그래서 이 글자가 바로 난쟁이 외라는 글자입니다. 쓰임은 그렇게 넓지 않은데 자주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작을 소를 붙여서 왜소하다고 쓰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을 부르는 외국, 외구에 쓰는 외는 사람 인변이 붙은 외나라 외를 씁니다. 키가 작고 구부정해서 그렇게 불렀다는 설이 있습니다. 네 번째 글자 볼까요? 이제부터 화살은 진짜 화살입니다. 이건 좀 어려울까요? 화살시가 나왔고 이 옆에 이런 모양이 붙었는데 이건 높을 교라고 부릅니다. 이 글자 원래는 높을 고 위에 이런 게 붙어서 높은 탑, 꼭대기를 뜻하는 글자예요.
잘 보면 높을 고와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쭉 뻗어 곧게 높이 올라간 걸 뜻합니다. 다음 주 영상 주제로 소개할 글자인데요. 미리 예습한다고 생각하세요. 여기에 화살시가 붙었습니다. 이건 화살을 곧게 펴는 뜻을 갖습니다. 휜 화살이 제대로 날아갈 일은 없겠죠. 그래서 이건 휜 화살을 곧게 펴는 바로잡을 교라는 글자예요. 이 글자 바로잡을 교에 인도하는 뜻의 이끌 도를 붙이면 교도가 되죠. 교도소, 교도관 등에 쓰고 있습니다. 또한 발을 정을 뒤에 붙여주면 교정이 됩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치아 교정에도 쓰고 교정시력에도 쓰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글자 보겠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글자죠. 네, 화살시에 입구가 붙은 구조로 알지라고 합니다. 여기서 화살은 무기를 대표하는 뜻을 가졌어요. 입구는 말로 전하는 뜻을 가져서 무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말로 전해 들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알지라고 불러요. 지식에 쓰고 있습니다. 안다는 뜻에 대한 글자들은 자세히 정리한 영상이 있으니까 따로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물론 이 글자를 어른을 뜻하는 큰 대가 화살시로 변한 거라고, 즉 어른이 아이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한편 지금 소개한 알지에 날일이 붙은 글자도 있죠. 지혜지라고 부릅니다. 날일은 시간을 뜻해서 지식에 시간이 쌓인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원래는 날일이 아니고 말한다는 뜻을 가진 가로 왈이 변한 겁니다. 즉 지식을 말로 전해주는 행위를 뜻해요. 혼자만 알고 있으면 지식에 머물겠죠. 그런데 누구에게 전하고 함께 공유하면 지혜로 변한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글자로 넘어갑니다. 이번엔 네모를 뜻하는 모방 옆에 이런 게 붙었고 이 빈자리에 화살시가 붙었습니다. 여기서 모방은 깃발을 뜻하고 옆에 붙은 건 사람인이었어요. 깃발 나붓기를 언이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관련한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깃발을 들고 서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화살시가 붙었어요. 무기를 뜻하죠. 그렇게 깃발과 무기를 뜻해서 우리 편이란 뜻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결의 족이라는 글자가 된 거예요. 단일 민족 할 때처럼 민족에 쓰고 같은 종족이라고 하면서 종족에 씁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이라고 하죠. 뼈만 남은 잔인한 뜻을 가진 남을 잔을 써서 같은 동족끼리 서로 싸워 죽이거나 상처를 입힌다는 뜻의 동족 상잔에 쓰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글자는 이렇습니다. 자주 등장하는 단골 손님이 나왔네요. 병들어 기댈 력이라는 글자예요. 병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화살시가 들어가 있어요. 병들 력이 들어간 건 아프다는 뜻을 갖습니다. 이건 화살에 맞아서 아픈 겁니다. 갑골문에서는 사람의 겨드랑이 사이에 화살이 꽂힌 모습이었습니다. 겨드랑이에 화살을 맞아서 아프죠.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병질이란 글자예요. 병을 합쳐서 질병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들 역 안에 견고할 고, 굳을 고가 들어간 글자가 있는데 고집도 병이라서 이걸 고질고라고 합니다. 지금 소개하는 병질과 만나서 고질이 되는데 우린 흔히 고질병이라고 쓰고 있죠. 한편 화살은 빠른 뜻도 가지겠죠. 그래서 이게 빠르다는 뜻도 함께 가져요. 빠르게 퍼지는 질병을 뜻해서 그랬는지 달릴 줄을 붙여서 질주라고 하면 쏜살같이 뛰어가는 뜻이고 바람풍을 붙여서 질풍이라고 하면 몹시 빠르게 부는 바람을 뜻합니다. 참고로 빠르게 부는 바람과 성난 파도를 뜻하는 말 질풍노도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글자 보겠습니다. 매우 복잡하게 생겼지만 정말 별거 아닙니다. 이건 의사를 가리키는 의원의라는 글자예요.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안 외워질 수가 없어요. 우선 여기 화살은 뾰족한 바늘입니다. 오른쪽이 뚫려 있는 이건 상자방이라는 거예요. 바늘이 상자에 들어있어요. 중국과 일본에서는 간추려서 이걸 그대로 의원의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몽둥이 수라는 게 붙었는데 이건 손으로 몽둥이, 막대기를 잡은 겁니다. 손으로 잡았다는 뜻이에요. 이 둘을 합쳐보면 상자에 든 침을 손으로 잡은 뜻이죠. 그런데 한자는 아주 과학적입니다. 침을 놓기 전에 반드시 알코올로 소독을 해야 하겠죠. 그래서 이 아래에 수를 뜻하는 달규가 들어간 거예요.
달규는 닭이 아니라 술단지라고 여러 차례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침을 놓는 의원, 의라는 글자가 된 겁니다. 너무 많은 단어에 쓰이고 있어서 따로 설명은 안 하고 대신 앞에서 소개한 병, 질이 함께 들어간 호질기의라는 사자성어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건 직역하면 병을 보호하고 의사를 기피한다. 즉 병을 감추고 의사를 꺼린다. 자신의 잘못을 알면서도 고치려 하지 않고 숨기는 행위를 빗대어 쓰는 말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9번째 글자입니다. 이건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해석이 없어요. 흔히 만을 뭐라고 부르는 글자 밑에 화살시가 있죠. 이건 뭐뭐로써라는 뜻의 써이와 화살이 만난 건데 뜻은 화살이 이미 날아갔다는 뜻입니다. 끝났다는 뜻으로 종료의 료와 같은 뜻이에요. 끝났다는 뜻의 어조사라서 어조사의라고 부릅니다. 한문의 고전 문장에서 자주 만날 수 있는데 따로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여의도라는 지명에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글자 보겠습니다. 이것도 참 어렵습니다. 비수비 아래에 화살시가 있고 옆에는 이런 게 붙어서 더욱 복잡해 보이죠. 이 글자 갑골문에선 아주 단순했어요. 사람이 있는데 지팡이를 들고 마치 좌우를 살피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길을 뜻하는 단일 행이 붙고 간다는 뜻을 가진 그칠지도 함께 붙습니다. 이건 길을 가던 사람이 이 길이 맞는 길인지 몰라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이걸 의심할 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큰 대와 같았던 사람 모양이 화살시로 변했고 시간이 흘러 자형은 지금 모양으로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마음심이 붙으면 확실하지 않은 마음, 의심이 되는 거죠. 확실하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물어야겠죠. 그래서 문을 붙이면 의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문에는 모르겠으면 물어라 라는 뜻도 함축되어 있답니다. 물어야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오늘은 어떠셨나요? 화살시가 들어간 다양한 글자들을 알아봤습니다. 어려운 글자, 이해가 되지 않는 건 마지막 단어, 의문, 궁금하신 건 댓글로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알려드릴게요. 배움이 있었던 시간이었길 바라고 전 더 알찬 내용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오겠습니다. 봐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맛있는 글씨 글맛입니다.